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문호 개방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함께 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 간단히 이제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 흥선대원군이 이제 집권한 시기를 얘기를 했는데, 집권했던 요 시기에는 이제 서양 세력이 한창 이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고, 세도 정치가 이제 판을 치면서 국내적으로는 정치가 썩어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래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이제 삼군부가 이제 군사 문제를 이제 맡았으며 대전해통을 편찬해서 법제를 재정비했고 서원도 철폐했고 경복궁도 중건하면서 대내적인 이제 개혁을 걸었었다라고 배웠어요. 그다음에 서양 열강들이 이제 통상수교를 자꾸 이제 요청을 하면서 우리를 자꾸 침략을 해오려고 하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이제 프랑스군과도 맞서 싸웠고 이제 미국군과도 맞서 싸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철수하긴 했지만 우리 꽤 많은 상처를 입었었다까지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뭐 서양 열강이 좀 이제 물러났다고 생각하니까 뭐 마치 이겼다라고 약간 좀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척화비를 이제 전국에 세워가지고 내가 저것들이랑은 어떻게든 절대 통상투기하지 않겠다. 쟤네랑 싸우지 않겠다는 건 화해하자는 뜻이니까 또 화해하자는 건 나라를 팔아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으름장을 놓는 게 바로 이제 척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여기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바로 오늘 배울 이제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자, 강화도 조약 체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주제로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인드맵 먼저 이렇게 봐주시면요. 당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1873년까지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기존에 이제 통상 거부 정책, 그러니까 척화비도 세우고 하는 그런 거부 정책을 했는데 스물스물 이제 개국 통상론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이게 뭐냐면 그 정부 내에서도 열강의 군사적 침략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서양과 교류하는 거는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발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하면서 개국 나라를 열어가지고요 우리 통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박규수와 오경성 같은 이제 통상 계열론자들 즉 능동적으로 문호를 열고 이제 통상을 하자는 그런 주장들이 스멀스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무렵에 일본에서는 이제 조선과 이제 새로운 외교 관계를 이제 맺으려고 하다가 좀 실패하니까 자, 무사계층의 불평을 좀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반도를 이제 정벌하러 가자라는 정한론인데, 자, 요 주장은 이제 이 단행달 시기를 둘러싸고 이제 당장 일본에서는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요. 일본은 시시탐탐, 호시탐탐,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1873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났고요. 고종이 직접 통치를 합니다. 이제 친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뭐 고종이 왕이 직접 친히 통치를 했다. 정치를 했다. 해서 친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왜 민시정권이라고 하냐면요. 이제 당시 민자영 씨가 이제 고종의 와이프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명성황후로 더 익숙하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민시정권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근데 요때 이제 운요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 운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운요 사건이 뭐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영종도를 침략하는 일본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운요 1875년에 강화도 해안에 나타나서 함포 사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배의 함자죠. 배에서 이제 포를 막 발사를 하면서 영종도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그 섬에 이제 상륙해서 민간인을 이제 살상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왔던 거냐면요. 자, 이 운여호라고 하는 이 배가 허락도 없이 강화도로 와요. 허락도 없이 강화도로 오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 강화 수비대는 위협 포격을 가하죠 그쪽에다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본은 그 조선 수비대가 일본의 국기를 보고 여기 이제 국기를 보고 그걸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이제 군대를 이 용정도에다가 상륙시킨 거죠. 상륙시켜가지고 뭐 여기 이제 그림에는 뭐 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살인, 뭐 약탈 이런 되게 좀 저질스러운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규모 군함과 병력을 보내가지고요 조선의 문호 개방을 이제 강요하게 되는 사태. 이게 바로 운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요 사건 때문에 결국 조선은 뭐 준비도 이때 부족한 상태였고요.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서 1876년에 1876 순서대로 쭉 내려져 숫자가 1876 1876년에 조일수호 조규라고 해가지고 이제 병자년에 맺었다 해서 뭐 병자수호 조약이라고 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하고 이제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일본한테 전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여기 자, 이제 개항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을 이렇게 체결을 해놨는데, 자 1관, 4관, 7관, 10관을 제가 마인드맵에다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1, 3, 4, 5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듯하여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인데 내용을 보면 이래요. 제1조 제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마치 이거는 조선은 너희들은 자주의 나라야 라고 하면서 마치 평등한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즉 청나라와 조선의 그 종속정 관계를 명시적으로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너네는 자주국이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눈치 보지 말고 해. 즉 청나라 너네 일본하고 이 조선 사이에 관계에 좀 끼려고 하지 마. 너네 간섭하려고 하지 마를 여기에다가 의도로서 담긴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선 정부는 부산과 제5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 이게 뒤에 보면은 이제 원산, 인천이겠는데요.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을 이제 개방을 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경제적 목적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도 보장하고, 그리고 조선의 이제 정치 군사적인 이제 거점을 확보를 한다라고 해서, 군사적으로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이제 배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점을 확보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7관은 진짜 가관이죠.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하고 한다. 그래서 이건 조선 연안에 대한 측량권인데, 이건 영토 주권 침해죠. 우리 땅에서 남의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측량한다고? 그럼 측량하면 그 지도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나라 침략하려고? 네, 경제 군사적 침략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제7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국 국민은 각자 임의는 이제 마음대로 이제 무역을 하며 양국에 관련된 조금도 이해 관여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일본 지들이 와가지고 자유롭게 상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하는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산, 원산, 인천인데, 자 예를 들면 인천에서 죄를 범했어요. 뭐 조선인을 뭐 겁탈을 하거나 조선인을 살해하거나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이잖아요. 그때 심판을 조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소리죠. 자 10관인데, 자 치외 법권이라고 해가지고요. 다스릴 치자예요. 이제 외국에서 외국 법으로 이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 나라 이제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일본이 와가지고 약탈적으로 무역을 활동하는 거를 눈 감아주라. 그리고 그거 걔네가 만약에 불법이라고 해도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니네는 신경 꺼,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얼마나 진짜 파렴치합니까? 그래서 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강화도 조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 의도가 여기에 잘 담겨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되게 좀 점점 심해져요. 일단 부산에 두 개 항구도 개방을 했잖아요. 원산 인천도 하고, 후속 조약으로는 막 쌀 잡곡을 막 무제한 수출하려고 했고요. 관세도 없이 막 들어와서 이제 무역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조금 계산해가지고 관세 부과는 시작합니다만, 경제적 침략 의도도 되게 다분히 드러났고요. 그리고 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고, 여기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거,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강화도 조약이 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강화도 조약을 표현을 해라라고 보통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과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번 단원 제목이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당시 아까 통상 거부하던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 때도 개국 통상론을 주장하시는, 이제 통상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통상개혁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오픈 열어봅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열 개자를 써가지고 이제 개화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씨 정권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거 했다라고 보시는데, 그 개화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개화파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음, 저희 온건개화파가 있고 급진개화파가 있어요. 자,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온건개화파는 김홍집 선생님, 김홍집 선생님인데, 이 김홍집 선생님은 모델을 청나라로 하자. 청나라도 지금 개화를 하고 있는데 서양의 무기,
이제 저기 물자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수입을 하고 대신 대신 동양의 이제 제도라든가 우리의 의식은 좀 지키자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무 운동은 서양의 이제 무기를 뭐 그냥 도입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도서기론이라고 해서 동양의 도는 지키되 동양의 인식은 이제 지키되 서양의 이제 기술만 좀 받아오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이제 김홍집 선생님이었고요. 그다음 급진개혁파는 이제 김옥균 선생님 같은 분인데 이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제 따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이지 유신은 사실 바꿔 모든 걸 싹 다 바꿔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에서 어, 지금 저기 무기나 아니면은 그 문물만 이제 갖고 와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제도나 아니면은 인식 같은 것도 이제 싹 다 바꿔야지만이 문명 개화론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동두서기론과 이제 문명 개화론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개화파가 두 갈래로 이제 있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두서기론의 이제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김홍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2차 수신사로 이제 파견이 돼요. 그래서 수신사로 이제 파견을 해서 일본의 근대화 실태를 이제 파악하고자 했는데, 근데 그 김홍집이 일본에 갔을 때 책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제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황준헌이라고 하는 황준센 혹은 뭐 황준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준센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쓴 글이에요. 이 글을 보면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친중,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이제 결탁을 해서 미국과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와 있는 글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어, 자, 여기. 자, 러시아가 남하를 합니다. 러시아가 남하를 하죠.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랑도 이제 국경이 맞닿아 있었고 사실 러시아는 지금도 좀 추운 동네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항상 부동항이라 그래가지고요. 얼지 않는 항구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라든 서양 열강이 남하를 하면은 이제 조선도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이다. 그렇죠? 뭐 지금도 그렇죠. 그 형태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이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형태도 위급해진다. 동아시아 이제 가운데도 이제 위태도 위급해진다. 자,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중국도 이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로 조선을 먼저 이제 찌를 것이다. 얘기예요. 자, 그럼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과연 무엇인가? 자, 그건 오로지 또 다른 이제 러시아와 이제 국경을 맞대하고 있는 중국과 친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과 결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과 연미 함으로써 자강 스스로 이제 강해짐을 이제 도모하는 길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황준원의 조선 책략입니다. 자, 근데 이걸 보고 발칵 뒤집히죠. 누가? 바로 위정적사파가. 얘는 뭘 열긴 뭘 열어 닫어라고 하죠. 위정 지킬 위자예요. 바른 거는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그러니까 사악한 건 이제 서양 세력입니다. 그리고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양일체론이라고 해서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자 이양로 선생님이 주장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척화주장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교과서에도 잘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서양은 이단입니다. 오랑캐이며 그래서 교류를 썼습니다.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 조선의 풍속이 어지럽혀지고 서양에선 조선에 팔려는 공산품과 조선의 농산품이 교역하면 이거 우리만 손해다. 그러면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자 최익현 선생님은 외양일체로는 외놈과 양놈은 그냥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사실 자부심을 유지한 채 전통을 고수하려 했다라는 점 좀 의의가 있지만 뭐 조선을 지키려는 의의는 있지만 사실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는 좀 맞지 않았었던 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죠. 자 어떻든 세상은 바뀌게 되겠죠. 개혁 정책은 사실 뭐 다른 나라와 이제 교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화가 되면 정말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개화파의 말에 이제 좀 더 힘이 실리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종 정부에서는 개화 세력이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한 게 바로 또 개화파고요. 그들이 추진했던 게 바로 이제 이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해서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기구입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개화정책 태스크포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통리기무원 밑에 12사를 두어가지고요. 12개 이제 부서들을 이제 둬가지고 외교, 통상, 군사, 재정 같은 것들을 담당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이제 개화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이제 정보 수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부서도 만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화정책 기구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했던 개화정책 기구에서 했던 역할들이 뭐냐를 이제 보시면은 먼저 별기군을 만듭니다. 별기군 쉽게 얘기하면 신식군대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이거 신식군대. 신식군대 이제 별기군을 이제 창설을 합니다. 별기군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별난 무기를 가진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무기들을 이제 때부터 가졌어요. 그래서 요때 별기군에는 이제 일본인 교관이 추천이 되고요. 그래서 일본식 군사훈련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5군형을 2형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조사시찰단을 이제 파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는 영선사라고 해서 이제 김윤식의 인솔 아래 군사 유학생이 이제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제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개화의 실무를 이제 담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리기무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근대적인 개혁 정책을 개화 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던 노력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별기군과 관련된 사건이 바로 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여기 자, 이모군란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훈련받고 있는 이 별기군 보이시죠? 보이면은 사진을 보시면 뭔가 좀 때깔이 달라요. 그리고 뭔가 좀 정제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왜 때깔이 달라요라고 하시는지를 보시면 잠깐만요. 요거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마지막에 자 요게 별기군 유니폼이고요. 그러니까 군복이고요. 이게 이제 구식군인의 옷이에요. 뭔가 좀 여긴 꾀지지하잖아요. 이쪽은 꾀지지하고 별기군은 뭔가 좀 깔끔해져 보이고 이런 건데 자 봅시다. 여기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가 이제 맡았다고 하죠. 교관을. 그리고 기존 군대 90군데, 기존 군대를 이제 90군데라고 하죠. 옛날 군대니까 옛 구자를 써서. 그래서 급료나 피복 등 모든 대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별기라고 해야죠. 이제 외놈들의 별기라고 해서 약간 좀 비아냥을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처우가 너무 상대적으로 누구에 비해서 90군인에 비해서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모군란은 1882년이 이제 이모년인데 이 이모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군인들은 90군인들이에요. 90군대가 일으킨 이제 병란을 이제 이모군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재정이 좀 부족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통리기무함은 여기 보니까 이거 돈 많이 들어가겠죠. 신식군대 운영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일본에도 사람 파견해도 청나라도 사람 파견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재정이 항상 이제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군인들한테 봉급을 좀 제때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별기군한테는 군복도 좋은 거 줬죠. 서양식 무기도 줬죠. 막 특별 대우 해줬죠. 그러면서 월급은 얘네한테는 줘. 근데 얘네한테는 주지 않아. 그래서 얘네가 거의 한 1년 넘게 이제 월급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 밀린 월급에서 뭐 다 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중에야 이제 한 달분 정도를 줬는데 그때 그 한 달분 정도를 주면서 모래 이런 거 한 절반 이상 섞어가지고 쌀을 주니까 이제 화가 났던 겁니다. 이제 군인들의 이제 분노가 폭발을 했던 건데 그 이제 화가 난 군인들이 이제 일으킨 병란을 이제 이모군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이모군란을 일으켰을 때 그 흥선대원군한테 이제 지지를 호소한 후에 이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라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원군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민씨 정권이 들어서니까 얘네 편만 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우리 90군인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게 근데 난이 좀 컸어요. 처음에 되게 커가지고 다른 하층민들까지 가세를 해가지고요.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요거는 사실 개항 이후에도 물가도 저기 올랐고 생활고에 찌들리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구식군인인 하급 군인들도 있었고 하층민들의 생활도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반란이 또 커졌던 겁니다.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졌던 게 나중에는 막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질러버리고요. 여기 아까 별기군에 있었던 그 교관도 막 죽여버리고 그리고 궁궐에 몰려가지고 막 고위 관료들 막 살해해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되게 좀 격렬하게 그 개화 정책에 대해서 여기 이제 개화 정책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제 반감을 표시하는데 요때는 이제 그 화살이 어디까지 튀냐면 여기 민자영 명성황후까지 찾아가지고 막 처단하겠다고 막 찾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을 찾아가는데 흥선대원군이 좀 진정해. 내가 이제 사건 정리할게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정리를 할 것 같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민자영은 되게 좀 달리기가 좀 빨랐다 그래요. 그래서 청나라인데 이제 청주까지 이제 바로 이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잡혀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근데 그 민자영이 또 머리가 또 되게 좋아요. 도망가고 나서 청나라한테 SOS를 쳐버립니다. 청군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됐던 게 참 이게 못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부 싸우는 거를 청나라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다음에 내가 다시 집권을 하면 청나라 너네한테 뭐 한몫 챙겨줄게. 그래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 이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대원군을 이제 납치해서 이제 가버리게 되고요. 자, 그럼 그 이후의 사태를 한번 좀 봅시다. 청나라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청나라는 내정 간섭, 고문 정치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이게 뭐냐면은 야, 우리가 지금 이거 진압해줬잖아. 너네 이모군란을 우리가 진압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정, 이제 국내 정치에 굉장히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문 정치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고문을 한 명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제 막 감나라 배나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게 뭐냐면 조선이 이제 청에 종속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명시를 한 거고요. 여기에도 또 아까 우리 강화도 조약에서 나왔던 치해법권도 인정하고요. 이번엔 또 청나라 상이 이제 내지통상권, 아까 일본인들도 몰려왔는데 이제 청나라 상이 또 몰려오고, 연안어권 같은 거 이제 규정해가지고 청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갖도록 한 게 바로 이 조약입니다. 가슴 아프죠? 자, 요게 이제 조청상면 수립 무역 장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또 뭐냐? 일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모군란의 요 와중에 이 자국민이 살해됐잖아요. 그 교관도 살해됐고 공사관이 또 불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물어내라고 한 거예요.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관, 야 너네 일본 공사관 이렇게 이제 불태워버렸잖아. 그럼 나는 이제 조선의 군대를 믿지 못하겠어.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야 우리 군대가 주둔하겠어. 우리 군대가 주둔해서 공사관을 수비하겠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재물포 조약을 이제 또 맺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물포 조약과 이 조청 상민 수립 무역 장정 때문에 청나라와 그리고 일본의 간섭은 더 심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오게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저기 이제 서양 열강과의 수교를 이제 아까 좀 앞에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자, 앞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자, 서양 열강과의 수교라고 해가지고 여기 한눈에 보기에서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미국하고 됐고요.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계속 예,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조약을 체결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여기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좀 기억을 해둡시다. 최초로 서양과는 이제 최초로 조선 정부의 개화정 추진과 함께 서양 열강과는 최초로 맺은 게 바로 미국이고요. 그래서 조미소 통상 조약을 이때 이제 맺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참고로 맞아. 미국과의 수교에서는 좀 의도가 있긴 했어요. 우리도 사실 의도가 있긴 했는데 제가 요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 서양 국가 중에 최초로 이제 맺은 조약이라는 이제 의의가 있는데 우리의 의도는 뭐였냐면은 거중 조정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조미가 소통상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선이나 미국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핍박을 받아 그 경우에는 좀 서로 돕고 그 분쟁이 생겼으면 그 원만히 해결하도록 좀 주선을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는 사실 좀 미국을 좀 이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세부가 조항이었고요. 네, 여전히 불평등 조약이에요. 치해법권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계속 이제 등장을 하고요. 최혜국 대우라고 그러죠. 최고의 혜택을 약속하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약 이후에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이 더 좋아, 조건이 더 좋아. 그러면은 그 대우를 여기에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자 서양열강에 파견된 최초의 외교사절인 보빙사를 파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빙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쨌든 자주 독립을 지키는 데는 미국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게 고종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 수교 맺자마자 이제 8명의 젊은이들을 미국에 파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1883년에 미국에 첫 발을 내딘 보빙사였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만나서 고종의 신입장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이게 그 신입장이 뉴욕 헤럴드 신문이라고 그래서요. 거기에 이제 한글로 번역돼서 이제 게재가 되면서 조선이 고유 문자를 가진 문화국이구나라는 사실이 좀 널리 알려지게 되는 뭐 그런 의의를
갖는 게 바로 이제 보빙사의 파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열강들과의 조약이 있었지만 요거까지는 다 기억하기보다 일단 미국 중심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정리 후딱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했죠. 양반한테도 군포를 징수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군포를 내게끔 해서 호포제다라고 해서 집포자를 써서 그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 일본의 강요로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 근대적 평화적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여기 불평등입니다. 여기 불평등자 왜 빠졌지?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자, 병인박해를 구실로 강화도에 침입한 미군 아까 병인박해 병인 양요와 관련된 거는 프랑스지. 그다음에 이모군란 후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일본군의 서울 주둔을 허용하였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과 청나라가 이제 싸우기 위한 전초전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여러분들 갑신정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땅에서 일어났던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그리고 청일전쟁까지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요 내용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는 강화도와 관련된 이제 사적지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별표 쳐둡시다. 자, 우리 강화도가 국방의 요충지가 되었다는 이유를 계속 강화도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강이 이렇게 하구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예요. 그리고 경기, 황해, 충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이제 폭이 좁아가지고 그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만 했는데 그러면은 그 좁은 수로라는 의미는 방어하기에 또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양쪽에 성벽을 쌓고 포대를 건다면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 손들먹이는 유명한 어울이 있어서 배가 통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되게 군사적 거점이에요. 거점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해병대가 대한민국 해병대가 여기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인양요, 신미양요의 전적지를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 17조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근대국가 수립을 향하여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